2020년 1월 15일 새벽 6시였습니다. 알람 소리만 간간히 울리던 이른 아침, 사람들은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휴대폰 알람을 끄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월급날이었죠. 통장을 확인해보니 35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4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조용히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떼고 나면 남는 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400만 원을 월급이라고 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350만 원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경제 용어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이게 민수가 한 달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민수의 아내 수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와 보험료, 생활비까지 더하니 한 달 지출은 327만 원이었습니다. 월급날이었지만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350만 원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한 달 지출이 350만 원을 넘기는 달도 많았습니다. 대략 7만 원 정도가 부족했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하고 반대로 지출이 더 많으면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하죠. 이 개념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현금 흐름 대신 이걸 재정수지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국가는 개인보다 빚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는 예금을 깼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1,000만 원 중 7만 원을 꺼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소비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저축입니다. 하지만 민수네 가족은 지금 저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금을 깨서 쓰고 있었죠.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민수는 회사에서 보너스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예금에 넣었습니다. 깨진 구멍을 메운 셈이었죠. 3월, 수지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년엔 삼겹살 1kg이 12,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5,000원이었습니다. 계란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요. 사과는 2만 원에서 25,000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의 값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뜻 그대로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지는 장바구니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작년 같은 물건을 사는데 올해는 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생활이 팍팍해졌죠. 그 주 토요일 동네 빵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씨네 빵집은 20년 동안 수도권의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해오던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에 퍼졌었죠. 김 사장은 말했습니다.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다고요. 버터와 설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원가가 올랐으니 빵값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이 비싸다고 안 산다는 거였습니다. 원가는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버터, 설탕이 필요하죠. 김 사장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적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6개월 동안 1,200만 원을 잃었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빵집 폐업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란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한자로 풀면 경제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잘 돌고 활력이 있으면 기운이 좋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쓰고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돈이 잘 도는 것이고, 이럴 때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이 잘 돌지 않으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죠. 경기가 좋으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월급도 오르고 소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회사는 적자를 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됩니다. 2020년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5월 민수는 회사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보너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적자를 냈다는 이유였죠.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덜 만들자 부품 회사인 민수 회사도 덩달아 힘들어진 겁니다. 이게 경제의 연결고리입니다. 한 곳이 흔들리면 그와 연결된 곳들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아껴 쓰자고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옷도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준호의 학원비도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걸 절약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불확실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미루는 선택이죠. 6월 정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게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조치였죠.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걸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유동성은 흐를 유자를 씁니다. 돈이 물처럼 흐른다는 뜻이죠. 현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쓰고 멈춰있던 경제도 다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을 푸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빠르게 풀리면 물건값이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의 양은 늘었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지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 식구니까 400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할까요? 기본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나라에 내는 돈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집이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이렇게 모은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경찰과 군인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이 힘들 때는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재정 수입, 정부가 쓰는 돈을 재정 지출이라고 하죠. 보통은 거둬들인 돈만큼만 써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럴 때 나라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빚입니다. 가게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함께 내야 하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은행,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사주고 그 대신 나라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나라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7월 동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빵집이 있던 자리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이라는 30대 청년이었죠. 떡볶이 한 접시는 4,000원이었습니다. 싸고 맛있었습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불황일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요. 임대료가 싸지고 사람들은 비싼 외식보다는 싸고 간단한 음식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만드는데 드는 원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4,000원에 팔면 2,500원이 남습니다. 이걸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은 판매액에서 원가를 뺀 이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접시를 팔았습니다. 한 달이면 750만 원이 마진으로 남았고 여기서 임대료와 전기세를 빼면
65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었습니다. 순수익은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진짜로 손에 남는 돈입니다. 10월 정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했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자의 비율이 금리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금리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모든 금리가 따라서 오르고 내려가면 모든 금리가 따라서 내려갑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이렇게 금리를 조절해서 경기를 관리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경제에 돈을 풀어주는 거고 금리를 올리면 돈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민순의 전세대출은 고정금리였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받을 때 정한 금리가 끝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처음에 연 2%로 약속했으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 2%를 내는 거죠. 반대로 변동금리는 시장 금리에 따라 이자가 변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도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늘어나죠. 12월 1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수지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1월에는 회사에서 보너스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400만 원이 나왔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 해에만 550만 원의 특별한 수입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사는데 200만 원, 병원비로 100만 원, 명절 비용으로 50만 원을 쓰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달 7만 원씩 적자가 나 예금을 깼습니다. 10달 동안 70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래도 특별 수입으로 남은 2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빠진 예금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1,000만 원이던 예금은 지금 1,130만 원이 됐습니다. 130만 원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해에 빚을 안 지고 조금이라도 남긴 게 어디냐고요. 자산은 우리가 가진 돈과 물건입니다. 예금 1,130만 원과 자동차 2,000만 원이 자산입니다.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전세대출 3억 원이 부채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순자산은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 당장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민수는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 회사도 주문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나빠졌던 경제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경기 회복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이런 반복을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마치 계절이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2월, 민수는 월급 인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 인상이었죠.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도 함께 늘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30만 원 정도만 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385만 원이 됐습니다. 수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늘어난 돈을 그냥 쓰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적금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2년 동안 넣으면 원금만 해도 7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이 이자를 더해줍니다. 연 3%였죠. 2년 뒤에는 750만 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쓰지 않고 기다려준 대가입니다. 3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기뻤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년에 700만 원이었거든요. 민수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이었고 금리가 낮았습니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적고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 갚으면 됐죠. 결국 7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을 원금이라고 합니다. 원금은 빌린 돈 그 자체로 반드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였습니다. 700만 원의 2%니까 1년에 14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5월, 수지는 또 장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삼겹살이 15,000원에서 2만 원이 됐고
계란이 7,000원에서 10,000원이 됐습니다. 라면 한 묶음 가격도 4,000원에서 5,500원이 됐죠. 물가가 작년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요? 팬데믹 여파로 공장과 물류가 멈추면서 물건을 만들고 나르는 일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었습니다. 수요는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공급은 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양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 나온 사과가 몇 개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과를 파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민수의 월급은 385만 원으로 올랐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작년에 35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올해는 4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월급은 10% 올랐는데 물가는 20% 오른 셈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소득입니다. 명목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385만 원이죠. 실질소득은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의 가치입니다. 물가를 고려한 진짜 소득이죠. 물가가 20% 올랐으니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걸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환율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건 값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기업과 가게 모두가 체감할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물가, 금리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7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판단이었죠.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립니다.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덜 빌리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수요도 줄어들고, 수요가 줄면 가격 상승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웃 씨는 집을 사면서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작년에는 연 2% 금리여서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연 4%로 올라서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씨의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을 내야 했던 겁니다. 9월 이사장 떡볶이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줄을 서야 먹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죠.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는다고요. 매출은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곧 이익은 아닙니다. 떡볶이 재료값, 인건비, 임대료와 전기세를 빼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사장의 순이익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래서 이사장은 강남역 근처에 두 번째 포장마차를 열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민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들겠다고요. 준호도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주말마다 일했죠.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씩 일하니 한 달에 32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용돈을 아껴 저금통에 모았습니다. 2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다고요. 성장률은 나라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이 만든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치면 2,000조 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올해는 2,060조 원이 됐습니다. 60조 원이 늘어났으니 성장률은 3%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걸 GDP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회사들이 만든 자동차와 휴대폰, 옷과 음식, 그리고 병원, 진료, 택시 운행, 학원 수업 같은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숫자가 GDP입니다. GDP가 커지면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는 커진 것입니다. 반대로
GDP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GDP가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GDP는 항상 늘기만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걸 GDP 역성장이라고 합니다. 나라 전체의 돈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4월, 민수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조금씩 좋아졌기 때문이었죠.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모아두기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요. 투자는 지금 돈을 써서 나중에 더 큰 가치를 얻으려는 선택입니다.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투자에 해당합니다. 수진은 주식은 위험하지 않냐며 걱정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손실을 볼 가능성을 말합니다. 투자한 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심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주식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민수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한 종목이 떨어져도 다른 종목이 오르면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좋은 회사를 골라서 매수한 다음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법이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시간을 길게 보면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200만 원 중 50만 원만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예금에 넣어두기로 했죠.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걸 안전자산, 주식처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걸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민수는 이 두 가지를 섞은 겁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0만 원을 주식에 넣는다는 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가족 여행을 갈 수도 있었고 새 옷을 살 수도 있었죠. 이처럼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6월,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 말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만 경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경기는 유지될 수 있지만 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조금 더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그 영향이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박 사장 짜장면집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 사장은 가게 운영 자금으로 1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 한 달 이자가 20만 원 정도였지만 금리가 오르자 월 이자가 4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충격이 그대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 셈이었죠. 박 사장은 고민 끝에 배달 주문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매출을 늘려서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해 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10월, 민수가 산 주식은 올랐습니다. 50만 원이 70만 원이 된 겁니다. 2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수지는 지금 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금 더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투자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인내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 주식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누구에게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2월, 수지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예금은 1,300만 원에 보너스 150만 원을 더해 1,450만 원이 됐습니다. 적금은 30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식은 50만 원이 7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니 2,18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600만 원이었으니 1년 동안 580만 원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1월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장이 되면서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수령액은 440만 원이 됐죠.
준호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초봉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4월 동네 최 사장 슈퍼가 문을 닫았습니다. 최 사장은 70세가 됐습니다. 더는 가게를 운영할 기력이 없었어요.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최 사장은 슈퍼를 팔아 1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자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져 한 달에 6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받는 돈입니다. 젊을 때 조금씩 나눠내고 나중에 생활비로 돌려받는 구조죠.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월급의 일부를 냅니다. 보통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모두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오래 냈는지, 그리고 매달 얼마의 금액을 냈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오래도록 꾸준히 낸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낸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받는 연금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민수도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기만 하지만 나중에 65세가 되면 받게 됩니다. 6월 민수의 주식이 더 올라서 50만 원이 90만 원이 됐습니다. 4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다만 이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주도주 섹터가 시장 전체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런 수익이 흔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팔자고 했고 민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수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오른 상태에서 실제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팔기 전까지의 수익은 평가이익일 뿐이고 실제로 팔아야 비로소 진짜 수익이 됩니다. 9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건 조만간 내릴 수도 있다는 신호, 즉 피벗의 전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동결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피벗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려는 걸 막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게 됩니다. 이자가 싸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소비를 늘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년 전에는 예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700만 원이 됐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지금은 9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40만 원의 수익도 남겼습니다. 모두 합치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1,700만 원을 모은 셈이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경제는 거대한 파도 같다는 걸요. 때로는 큰 파도가 몰아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중요한 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저축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겁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골라 오래 함께 가는 선택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적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생활입니다. 수지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경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득은 버는 돈이고 소비는 쓰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이 된다고 설명했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빌린 돈에 붙는 이자가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는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이고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경기가 나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그 자체라고요. 매일 용돈을 받고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고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것,
그 모든 게 다 경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고요.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동네 빵집은 문을 닫았지만 떡볶이집은 성공했고, 이웃 최 사장은 은퇴했고,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준호는 취직했고, 서연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물가가 올라도, 금리가 올라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이사장 떡볶이집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박사장 짜장면 집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북적였죠. 경제는 그렇게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빌리고, 갚으며 살아갑니다. 회사는 물건을 만들고, 팔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쓰고,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한 회사의 생산은 다른 회사의 수요가 됩니다. 정부의 지출은 국민의 수입으로 이어지죠. 경제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뉴스에서 GDP가 오르든 내리든 그 숫자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것.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것. 물가가 오르면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아는 것. 이 모든 걸 알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취직을 하면 월급의 20%는 무조건 저축하라고요. 그리고 30대가 되면 집을 사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연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절반은 저금통에 넣으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돈 걱정을 덜 하며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경제를 잘 몰랐다고요.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계획도 씁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를 안다는 겁니다.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고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경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을 조금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일 뿐입니다. 강민순의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경제를 시작해보세요. 월급을 받으면 일단 10%는 저축부터 해보세요. 여유가 생기면 그중 일부를 투자로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는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빚은 신중하게 지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지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세요. GDP가 뭔지, 금리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하나씩만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장을 볼 때, 월급을 받을 때, 저축을 할 때, 대출을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경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실패할 확률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